밀라노 올림픽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28개국 3,847명의 선수가 동시에 들고 일어났습니다. 메달도 도핑도 아니었습니다. 한국 도시락이었습니다. 한국 급식 구역의 전기가 끊겼습니다. 수도가 차단됐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탈리아가 경악했습니다. 아시아 전문가라 자부하던 이탈리아 관료가 공개 사과를 한 그날, 밝혀진 충격적인 반전. 지금부터 그 전말을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저는 알레산드로 콘티, 올해 52세입니다. 밀라노 시청 올림픽 특별자문관으로 시장 직속으로 선수촌 관련 민원과 불만 사항을 총괄하는 직책이었습니다. 이탈리아 외교부 아시아국에서 15년을 근무했고 도쿄에서 5년, 베이징에서 4년을 주재했습니다. 아시아를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했죠. 그런데 바로 그 자부심이 제 커리어를 끝장냈습니다. 이야기를 처음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올림픽 개막 2달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때 제 책상 위에 한 장의 공문이 올라왔습니다. 한국올림픽위원회에서 보낸 자체 급식 운영 허가 신청서였습니다. 저는 그 공문을 읽는 순간 코웃음을 쳤습니다. 세계 미식의 수도 밀라노에서 도시락을 해먹겠다고? 제 옆에 앉아있던 보좌관 마르코가 물었습니다. 콘티 자문관님, 한국 거는 어떻게 처리할까요? 저는 공문을 책상 한쪽에 밀어놓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반려해. 우리가 1,200억 원을 들여 세계 최고 수준의 급식 시스템을 갖췄는데 한국 선수단이 몇 명이라고 따로 밥을 해먹겠다는 거야. 마르코가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그게 IOC 규정상 참가국의 자체 급식 신청권이 보장돼 있습니다. 강제로 거부하면 오히려 저희가 규정 위반입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자존심이 내려앉은 거였죠. 뭐라고? IOC 헌장에 자체 급식 운영권이 명시돼 있습니다. 이전 올림픽에서도 이슬람 국가들이 할랄 급식을 자체 운영한 전례가 있고요.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밀라노 시청 건물 특유의 르네상스 양식 천장화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500년 전 밀라노의 영광. 저는 그 영광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좋아. 허가는 해주되 내가 직접 관리하겠어. 그때만 해도 이 결정이 제 인생 최악의 선택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한국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시아 전문가였습니다. 적어도 스스로 그렇게 믿었죠. 외교부 아시아국에서 15년, 그중 도쿄 주재 5년, 베이징 주재 4년. 아시아의 핵심 국가들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봤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제가 말하는 아시아가 중국과 일본이었다는 겁니다. 도쿄에서 5년을 살면서 일본의 정밀한 장인 정신에 감탄했습니다. 베이징에서 4년을 보내며 중국의 압도적인 규모에 놀랐죠. 이 두 나라가 아시아의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한국은?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을 중국의 작은 버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인구도 적고 국토도 좁고 역사적으로도 늘 큰 나라들 사이에 끼어있는 나라. 도쿄 주재 시절 일본 외교관들이 한국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늘 같은 뉘앙스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열정적이지만 아직 갈 길이 멀죠. 저는 그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아니, 믿었다기보다는 확인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했다는 게 정확합니다. 한국에 대해 깊이 알아볼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외교부 아시아국에서 한국은 늘 세 번째, 네 번째 의제였습니다. 한국 음식에 대한 인상은 더 형편없었습니다. 베이징 주재 시절 외교 행사 참석차 서울에 딱 한 번 출장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호텔 근처 식당에서 비빔밥이라는 음식을 먹었는데 빨간 고추장이 모든 재료를 덮고 있었습니다. 한 숟가락 떠먹는 순간 입안이 불타올랐죠. 눈물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마리아, 한국 음식을 먹어봤는데 도저히 못 먹겠어. 전부 빨간 소스 범벅이야. 우리 이탈리아 요리와는 비교 자체가 안 돼.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세계 어디 음식이 이탈리아 요리를 이기겠어요. 그 한 끼가 제가 한국 음식에 대해 가진 전부였습니다. 딱 한 번의 경험으로 한국의 모든 음식을 판단해버린 거죠. 지금 생각하면 정말 한심한 일이지만 그때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탈리아는 세계 미식의 중심이었고 밀라노는 그 심장이었으니까요. 그래서 한국이 올림픽 선수촌에서 자체 급식을 하겠다고 했을 때
제 머릿속에 그려진 그림은 이랬습니다. 냄비 몇 개 갖다 놓고 빨간 고추장 비빔밥을 만들어 먹는 한국 선수 열댓 명.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크게 분노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올림픽 개최국에 대한 예의의 문제였죠. 저는 마르코에게 말했습니다. 이해가 안 돼. 우리가 1200억 원을 들여 최고급 급식 시스템을 만들어놨어. 미슐랭 스타 셰프 12명이 메뉴를 설계했고 이탈리아 급식 인력 1400명이 투입됐어. 그런데 고작 한국 선수단이 뭐가 부족하다고 따로 밥을 해먹겠다는 거지? 마르코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종교적 이유가 아니라 문화적 이유인 것 같습니다. 한국 선수들의 컨디션 관리를 위해서라고 합니다. 컨디션 관리? 이탈리아 음식을 먹으면 컨디션이 떨어진다는 거야? 제 목소리가 높아지는 걸 스스로도 느꼈습니다. 사무실 유리 너머로 다른 직원들이 이쪽을 힐끗거리는 게 보였습니다. 세계 미식의 수도에서 음식이 부족하다니. 이건 사실상 모욕이야. 지금 돌아보면 그게 바로 제 편견의 핵심이었습니다. 이탈리아 요리가 세계 최고라는 자부심, 올림픽 개최국은 주인이라는 오만함,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무지,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저를 완전히 눈멀게 만들었던 겁니다. 하지만 제 편견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것이었는지 그걸 깨닫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올림픽 개막 한 달 전 한국 급식팀의 선발대가 밀라노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직접 선수촌으로 나갔습니다. 내심 기대가 있었죠. 한국 급식팀의 초라한 모습을 확인하고 보고서를 작성해서 시장에게 올릴 생각이었습니다. 보십시오. 한국의 자체 급식이라는 게 이 정도 수준입니다. 라고요. 선수촌 동쪽 구역에 한국팀 배정 구역이 있었습니다. 아침 7시 밀라노 특유의 안개가 걷히기 시작할 무렵 도착했는데 이미 현장에서는 작업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대형 컨테이너 12동이 줄지어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냄비 몇 개가 아니라 산업용 급식 시설이 통째로 밀라노에 상륙한 겁니다. 크레인이 컨테이너를 하나씩 내려놓을 때마다 쿵 하는 소리가 선수촌 바닥을 울렸습니다. 발바닥으로 진동이 전해졌죠. 그리고 그 옆에 주차된 것들이 보였습니다. 전기차였습니다. 현대 아이오니고와 기아 EV6 84대가 일렬로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선수촌 동쪽 주차장 절반을 차지할 정도의 규모였죠. 아침 햇살에 반사되는 차량 지붕의 금속 광택이 눈부실 정도였습니다. 저 전기차들은 뭐야? 제 옆에서 기록을 하던 마르코가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한국올림픽위원회 제출 서류에 따르면 VL 기능이 탑재된 차량입니다. 차량에서 전기를 빼서 조리시설에 공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차에서 전기를 빼?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차는 타는 거지 전기를 빼는 게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에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좀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습니다. 한국 급식팀 총책임자가 다가왔습니다. 머리가 희끗한 50대 중반의 남성이었는데 이름이 박 팀장이라고 했습니다. 콘티 자문관님, 만나 뵙게 돼 영광입니다. 한국 급식팀 총괄 박정우입니다. 저희 급식 시설 배치도를 공유드리겠습니다. 그가 건넨 서류를 펼치는 순간 손가락 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급식 시설 배치도가 대학 캠퍼스 설계도 수준이었습니다. 조리 구역, 식자재 보관 구역, 냉장 냉동 구역, 배식 구역, 위생관리 구역까지 색깔별로 구분된 동선 설계에 하루 최대 12,000씩 제공 가능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12,000씩이라고요? 저도 모르게 소리가 나왔습니다. 한국 선수단이 200명 남짓인데 12,000씩이라니 계산이 맞지 않았습니다. 박 팀장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한국 선수단만을 위한 급식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 선수단분들도 드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메뉴는 47종으로 할랄 인증 메뉴도 별도 준비돼 있습니다.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다른 나라 선수들이 이탈리아 요리를 놔두고 한국 음식을 먹으러 올 리가 없으니까요. 밀라노에서 파스타와 리조또를 놔두고 고추장 범벅을 먹겠다고? 말이 안 되죠. 그건 좀 과도한 준비 같은데요. 다른 나라 선수들이 이곳까지 올 일은 없을 겁니다. 저는 최대한 정중하게 말했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저 많은 시설이 텅텅 비어있는 모습을 상상하니 기분이 묘했습니다. 약간의 안도감이랄까요. 하지만 박 팀장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 반응을 예상이라도 한 듯이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했습니다.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이 있었지만 저는 무시했습니다. 아시아에서 15년을 일한 사람이 한국 급식팀장의 허세에 흔들릴 리가 없으니까요. 한국 급식팀 인원을 확인했습니다. 180명이었습니다. 이탈리아 공식 급식 인력이 1,400명인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적은 숫자였죠. 저는 그 숫자를 보며 다시 한번 안심했습니다. 180명으로 뭘 할 수 있겠어. 규모가 크든 작든 인력이 저 정도면 한계가 명확합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시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장님, 한국 급식팀이 도착했습니다. 규모가 예상보다 큰데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모든 걸 통제하고 있습니다. 위생 기준이든 소음 기준이든 조금이라도 규정에 어긋나면 즉시 제재하겠습니다. 시장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역시 콘티 자문관이야. 아시아 전문가답게 잘 처리해주게. 전화를 끊고 밀라노 시내를 가로지르는 차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두오모 대성당의 첨탑이 아침 안개 위로 솟아 있었습니다. 600년 전부터 밀라노를 지켜온 그 첨탑처럼 저도 이 올림픽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올림픽이 개막하고 한국 급식구역 앞에 줄이 서기 시작한 겁니다. 한국 선수들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나라 선수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10명, 20명이었습니다. 하루 이틀이면 끝날 호기심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줄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일매일 길어졌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게 제 커리어를 끝낼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올림픽 개막 첫날, 저는 선수촌 전체를 순찰했습니다. 이탈리아 공식 급식장은 완벽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따뜻한 조명, 미슐랭 셰프들이 직접 조리한 파스타와 리조또의 향이 복도까지 퍼졌죠. 저는 뿌듯했습니다. 세계 어느 올림픽도 이런 급식을 제공한 적 없었으니까요. 한국 급식 구역은 순찰 마지막에 들렀습니다. 솔직히 그쪽은 관심이 없었거든요. 어차피 한국 선수 200명 정도가 밥 먹는 곳이니까 문제만 없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한국 구역에 가까워지자 뭔가 이상한 게 느껴졌습니다. 냄새였습니다. 고기가 숯불 위에서 익는 듯한 향, 된장이 끓는 구수한 냄새, 참기름 같은 고소한 향이 뒤섞여서 바람을 타고 흘러왔습니다. 이탈리아 급식장에서 풍기는 올리브 오일과 바질의 향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냄새였죠. 싫은 냄새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본능적으로 발걸음이 그쪽으로 향할 만큼 강렬한 향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진짜 멈추게 한 건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줄이었습니다. 한국 급식 구역 앞에 줄이 서 있었습니다. 30명 정도였는데 제 눈을 의심한 건 그 줄에 서 있는 사람들의 유니폼이었습니다. 파란색 유니폼은 프랑스였고 빨간색은 노르웨이, 초록색은 호주. 한국 유니폼을 입은 사람은 3명 정도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르코, 저게 뭐야? 마르코가 태블릿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한국 급식 구역입니다. 개막일이라 호기심에 온 것 같습니다. 호기심이겠지. 내일이면 줄 없어져. 저는 그렇게 단정 짓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도 줄은 있었습니다. 50명으로 늘어 있었죠. 사흘째, 100명이 넘었습니다. 나흘째, 제 사무실 책상 위에 첫 번째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이탈리아 공식 급식업체 총괄 매니저 프란체스코가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공식 급식장 이용률이 개막 첫날 대비 18% 감소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읽으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18%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올림픽 초반에는 선수들이 이것저것 탐색하기 마련이니까 시간이 지나면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닷새째 되는 날, 제가 도저히 무시할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일본 선수단이었습니다. 일본 선수단 약 300명 중 절반 가까이가 매일 아침 한국 급식 구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흰색의 빨간 동그라미가 선명한 일본 유니폼이 한국 급식 줄에 줄지어 서 있는 광경은 솔직히 말해서 초현실적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아시아 상식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장면이었거든요. 도쿄 주재 5년 동안 제가 배운 건 일본과 한국은 사이가 좋지 않다는 거였습니다. 역사 문제, 영토 문제, 경제 경쟁. 일본 외교관들이 한국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늘 미묘한 긴장감이 있었죠. 그런 일본 선수들이 한국 급식 구역에 줄을 서고 있다고. 그것도 절반 가까이가. 마르코, 저게 진짜 일본 선수단 맞아? 네, 확인했습니다.
일본 수영 대표팀과 육상 대표팀이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왜? 마르코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일본 선수촌 관계자한테 물어봤는데 한국 급식에 일본식 메뉴도 있다고 합니다. 우동, 카레라이스 같은 것들요. 그리고 쌀밥이 있다고요. 일본 선수들이 이탈리아 급식의 빵과 파스타가 체질에 안 맞다고 합니다. 쌀밥, 그 단어가 뇌리에 박혔습니다.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시아 선수들에게 쌀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이탈리아 사람에게 빵과 파스타가 있듯이 아시아 사람들에게는 쌀밥이 있다는 걸. 1200억 원을 들인 최고급 급식 시스템에 쌀밥이 메뉴에 없었다는 걸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우리 급식의 문제가 아니라 적응하지 못하는 선수들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국 급식 구역 1일 이용자 수가 4,200명을 돌파했습니다. 28개국 선수들이 매일 줄을 섰고 점심시간에는 대기 시간이 40분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한국 급식팀 180명이 하루 12,000식을 소화하고 있었는데 이용자가 계속 늘어나자 아침 조리 시작 시간을 새벽 4시로 앞당겨야 했습니다. 반면 이탈리아 공식 급식장은 한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 기준 이용률이 개막 대비 32% 떨어졌습니다. 1,400명의 급식 인력이 준비한 음식이 남기 시작했죠. 미슐랭 셰프가 직접 만든 해산물, 리조또가 절반 넘게 버려지는 걸 본 프란체스코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콘티 자문관님, 이대로는 안 됩니다. 프란체스코가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분노와 초조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우리 급식 계약은 선수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겁니다. 이용률이 이렇게 떨어지면 손실이 발생합니다. 한국 급식 구역이 사실상 우리 사업을 망치고 있어요. 얼마나 손실이야? 이 추세면 대회 기간 동안 총 340억 원 적자입니다. 340억 원. 그 숫자를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 뭔가가 딸깍하고 돌아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건 더 이상 음식 취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돈의 문제였고, 계약의 문제였고, 밀라노의 자존심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리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 급식 구역을 합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위생검사를 강화하고 소음 규제를 적용하고 전기 사용량 상한선을 근거로 압박할 계획이었죠. 먼저 위생검사팀을 보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위생 점수가 98점이었습니다. 이탈리아 공식 급식장이 94점이었는데 한국이 4점이나 높았습니다. 검사관이 보고서에 적은 메모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한국 급식 시설의 위생관리는 EU 식품 안전 기준을 초과 달성하고 있음. 특히 교차 오염 방지 시스템과 식자재 추적 관리가 탁월함. 보고서를 읽는 순간 이를 악물었습니다. 위생으로는 잡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소음 규제를 적용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급식 구역의 소음 측정치는 기준치 이하였습니다. 컨테이너 자체가 방음 처리가 돼 있었거든요. 누가 설계한 건지 몰라도 빈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전기였습니다. 선수촌의 전기 공급은 밀라노시 전력관리국 소관이었고 저는 시장 직속이었으니 한 통화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전기 사용량 상한선을 근거로 한국 구역의 전기를 차단하는 겁니다. 마르코가 제 계획을 듣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자문관님, 이건 좀 위험합니다. 특정 국가 급식 구역의 전기만 차단하면 차별 시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차별이 아니야. 전기 사용량 초과에 대한 정당한 조치지. 한국 구역이 84대의 전기차를 충전하면서 전력을 과다 사용하고 있어. 이건 계약 위반이야. 사실 계약 위반은 아니었습니다. 한국 측은 VEL 전기차의 전력을 사용하고 있었으니 선수촌 전력망에는 부담을 주지 않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때 이성적인 판단을 할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올라오는 공식 급식 이용률 하락 보고서, 프란체스코의 항해 전화, 시장실에서 내려오는 어떻게 된 거냐는 압박. 이 모든 게 저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마르코, 전력관리국에 연락해. 한국 급식 구역 전기 차단 요청을 보내. 마르코가 한 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기록에 남습니다. 자문관님. 기록에 남아도 돼.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그날 오후 한국 급식 구역의 전기가 차단됐습니다. 저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선수촌 동쪽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하면서
선수촌 건물들의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한국 구역 쪽에 불빛이 하나둘 꺼지는 걸 보며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끝이야. 전기 없이 급식을 운영할 수는 없으니까. 프란체스코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리했어. 내일부터 한국 급식은 중단될 거야. 선수들이 다시 공식 급식장으로 돌아올 거다. 프란체스코가 환호하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콘티 자문관님. 역시 믿을 수 있는 분이에요. 전화를 끊고 저는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마르코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자문관님, 큰일 났습니다. 뭐가? 한국 구역에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뭐라고? 전기를 차단했잖아. 그런데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급식도 정상 운영 중입니다. 저는 잠옷 차림 그대로 차에 올라탔습니다. 선수촌까지 가는 20분 동안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선수촌 동쪽 주차장에 도착한 순간 저는 차에서 내리지 못했습니다. 한국 급식 구역에서 불빛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전기를 차단했는데, 분명히 차단했는데, 컨테이너 내부 조명이 켜져 있었고, 조리시설에서는 증기가 피어올랐고, 배식 구역 앞에는 이미 아침 줄이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차 문을 잡고 겨우 내렸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마르코가 태블릿을 들어 보여줬습니다. VEL입니다. 뭐, 차량에서 전기를 빼는 기술이요. 전에 서류에서 봤던 그겁니다. 한국 전기차 84대가 전부 VEL 기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차 한 대당 배터리 용량이 84.6kW시고 3.6kW 출력이 가능합니다. 84대를 합치면 총 7100kW시가 넘는 전력을 확보한 셈이죠. 그러니까 지금 저 불빛이 전부 차에서 나오는 전기란 말이야? 네. 선수촌 전력망과 완전히 독립된 전력 체계입니다. 저희가 전기를 끊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등골에 찬물을 끼얹은 듯한 한기가 쏟아졌습니다. 2월의 밀라노 아침 공기가 원래 차갑긴 했지만 그때 느낀 추위는 날씨 탓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국 급식 구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컨테이너 조리실 안에서는 한국 급식팀이 평소와 다름없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대형 솥에서 국이 끓고 있었고 불판 위에서 고기가 지글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천장에 달린 LED 조명은 안정적으로 빛나고 있었고 냉장고는 우웅거리며 정상 가동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진짜 놀라게 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배식 구역 한쪽에서 한국 급식팀원 몇 명이 작은 포장지를 뜯고 있었습니다. 주먹만 한 크기의 은색 패키지였는데 물을 부으니까 순식간에 뜨거운 증기가 올라왔습니다. 12분도 안 돼서 뜨거운 밥과 국이 완성됐습니다. 저게 뭡니까? 제가 묻자 근처에 있던 한국 급식팀원이 대답했습니다. 발열 전투식량입니다. 한국 군대에서 쓰는 건데 산화칼슘과 물이 만나면 화학 반응으로 열이 발생합니다. 전기 없이도 섭씨 93도까지 올라가요. 원래 전쟁터에서 쓰는 기술인데 이번에 올림픽용으로 개량한 겁니다. 전기 없이 93도.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저는 전기를 끊으면 한국 급식이 멈출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전기 없이도 작동하는 시스템을 이미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전기차 84대의 독자 전력망, 그리고 전기가 아예 필요 없는 화학 발열 기술까지. 이건 단순한 급식팀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군사 작전처럼 모든 시나리오를 대비한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국이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 제가 중얼거리자 마르코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세계 6위 군사력 보유국입니다. 이 발열 기술은 한국군이 수십 년간 발전시켜온 전투식량 체계에서 나온 겁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 급식 구역을 나오는데 줄에 서 있던 독일 유도 선수 한 명이 제 옆을 지나가며 동료에게 말하는 게 들렸습니다. 이탈리아 급식장보다 여기가 100배 낫지 않아? 어제 불고기라는 거 먹었는데 내 인생 최고의 고기였어. 이를 악물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니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전기가 안 되면 수도를 끊으면 됩니다. 그날 오후 한국 급식 구역의 수도가 차단됐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물 없이는 조리가 불가능하다. 이번에야말로 끝이다. 그 결정이 모든 것을 끝장낸 결정이었습니다. 수도 차단 이틀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한국 급식팀은 비축해둔 생수와 정수 시스템으로 버티고 있었지만
한계가 오고 있었습니다. 12,000식을 조리하려면 대량의 물이 필요했고 생수로는 감당이 안 됐으니까요. 그날 오전 한국올림픽위원회에서 공식 서한이 날아왔습니다. 저는 그 서한을 읽는 순간 등 뒤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밀라노 올림픽 조직위원회의 차별적 조치에 항의하여 대한민국 올림픽 선수단의 대회 철수를 검토하고 있음을 통보합니다. 철수. 한국이 올림픽에서 철수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는 허세라고 생각했습니다. 올림픽을 준비하는데 수년이 걸리는데 급식 문제로 철수를 하겠다고? 그건 한국 선수들의 경력을 스스로 포기하는 거잖아. 하지만 마르코가 태블릿으로 실시간 뉴스를 보여줬습니다. 한국 방송 KBS와 SBS에서 이 소식이 속보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한국 국민들 사이에서 분노가 폭발하고 있었고 한국올림픽위원회에는 차라리 철수하라는 격려 전화가 쇄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국회에서도 긴급 성명이 나왔습니다. 이건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한국의 철수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철수를 발표한 지 6시간 만에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 수영 대표팀 감독이 IOC에 공식 항의서를 제출했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한국 급식 구역에 대한 차별적 전기 및 수도 차단 조치에 항의한다. 한국 급식은 일본 선수단의 컨디션 관리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이 한국 편을 든 겁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읽으며 눈을 의심했습니다. 도쿄에서 5년을 살면서 일본과 한국의 관계를 봐왔는데 일본이 한국을 위해 나서다니. 이건 제가 알던 아시아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프랑스 선수단이 항의했습니다. 독일 선수단이 항의했습니다. 호주, 캐나다, 노르웨이, 네덜란드가 잇따라 항의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선수단은 한국 급식의 할랄 메뉴는 이번 올림픽 최고의 식사였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카타르 선수단도 동조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선수촌 중앙 광장에 선수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하나둘 모여들었는데 1시간 만에 수백 명이 됐습니다. 각국 유니폼이 광장을 채웠고 누군가가 만든 서명지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급식 구역에 대한 차별적 조치 즉각 철회를 요구한다. 한국이 철수하면 우리도 함께 올림픽을 떠나겠다. 서명지가 돌아가는 속도가 무서웠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밤이 깊어갈수록 서명 인원은 늘어만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종 집계가 나왔습니다. 28개국 3,847명. 올림픽 참가 선수 총원의 약 30%가 한국이 가면 우리도 간다에 서명한 겁니다. 마르코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자문관님, 시장님이 지금 즉시 오라고 합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저도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건 제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걸. 선수촌을 내려다보는 사무실 창으로 걸어갔습니다. 광장에 모인 선수들 사이로 각국 국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는 순간 무릎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한국 급식을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28개국을 적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날부터 모든 게 폭풍처럼 돌아갔습니다. CNN이 먼저 터뜨렸습니다. 밀라노 올림픽, 한국 급식 탄압 논란. 화면에 선수촌 광장의 항해 장면이 나오고 그 아래 자막으로 28개국 3,847명 서명이 찍혀 있었습니다. BBC는 더 날카로웠습니다. 이탈리아, 올림픽 정신 위반인가? 기사 본문에 제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밀라노 시청 올림픽 특별자문관 알레산드로 콘티가 한국 급식 구역에 대한 전기 및 수도 차단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ARD는 다큐멘터리 특집을 편성했습니다. 제목이 한국이 올림픽을 구했다였습니다. 한국 급식 시스템의 기술력을 소개하면서 VER 전기차와 발열 전투식량 기술을 집중 조명했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사설을 냈습니다. 한국 급식 시스템에서 배워야 한다. 일본 최대 보수 신문이 한국을 칭찬하는 사설을 냈다는 것 자체가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프랑스 르몽드는 IOC 식품위원회 소속 프랑스 셰프 장 폴 듀랑의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듀랑은 한국 급식 시설을 직접 방문 조사한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47종의 메뉴, 할랄 인증, 완벽한 영양관리 시스템. 이건 미슐랭을 넘어서는 급식 혁명이다. 미슐랭을 넘어선다.
프랑스 셰프의 입에서 그 말이 나왔을 때 저는 TV 앞에서 리모컨을 떨어뜨렸습니다. 한편 소셜미디어에서는 해시태그가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선수들이 한국 급식 사진을 올리며 이렇게 적었습니다. 인생 최고의 식사. 올림픽은 있어도 이 음식은 못 잊어. 한국 급식팀이야말로 금메달감. 호주 역도 선수가 올린 영상이 조회수 2,300만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식 갈비를 한 입 베어 물고는 카메라를 보며 엄지를 치켜 세우더니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이게 도시락이라고? 이건 예술이야. 순수한 예술. 그 영상 아래 댓글 중에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건 이랬습니다. 이탈리아가 한국 도시락을 무서워하는 이유를 알겠다. 저는 사무실에서 커튼을 닫았습니다. 밖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시장실에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마르코를 통하지 않고 시장이 직접 걸어왔습니다. 콘티. 그 한마디에 담긴 분노가 전화기 너머로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전화기를 잡은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IOC에서 공식 항의가 들어왔어. 밀라노 올림픽 조직위원회에 대한 징계 검토에 들어간대. 이 사태의 책임자가 누군지 알고 있겠지? 시장님, 저는 공식 급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일입니다. 계약상 이용률 보장이 돼 있었고 한국 급식이 그걸 침해하고 있었으니까요. 계약. 지금 28개국 선수가 올림픽 보이콧을 예고하고 있는데 계약 이야기를 하자고? CNN이 밀라노를 인종차별 도시로 몰아가고 있어. IOC가 개최권 박탈까지 검토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고 이게 다 자네 때문이야. 시장님, 그건 과장된 보도입니다. 제가 설명할 기회를 주시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IOC 긴급회의가 소집됐어. 한국 급식 구역에 대한 모든 제재를 즉각 철회하고 자네가 직접 나서서 한국 측에 사과해. 사과요? 제가요? 공개 사과야. 기자들 앞에서. IOC가 요구하는 최소 조건이야. 이걸 안 하면 밀라노 올림픽이 역사상 최악의 올림픽으로 기록돼. 자네가 만든 이 사태를 자네가 수습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고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사무실 천장에 르네상스 천장화가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2달 전만 해도 저 천장화 아래에서 밀라노의 영광을 지키겠다고 다짐했었죠. 그런데 지금 저는 밀라노의 영광을 스스로 무너뜨린 사람이 돼 있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5년의 아시아 경력, 아시아 전문가라는 자부심, 한국을 중국의 작은 버전이라고 단정짓던 오만함. 그 모든 것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IOC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선수촌 본부 건물 대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긴 테이블 양쪽으로 IOC 위원들, 각국 올림픽위원회 대표들, 그리고 기자 50여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카메라 렌즈가 일제히 쟤를 향했고 셔터 소리가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테이블 맞은편에 한국올림픽위원회 대표단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 박정우 팀장도 있었죠. 한 달 전 선수촌에서 저에게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사람. 그의 표정은 그때와 마찬가지로 차분했습니다. 분노도, 원망도, 승리의 미소도 없었습니다. 그냥 담담한 얼굴이었죠.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뼈아팠습니다. IOC 의장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밀라노 올림픽 조직위원회 소속 알레산드로 콘티 특별자문관의 한국 급식 구역에 대한 전기 및 수도 차단 조치에 대해 IOC는 이를 올림픽 헌장 위반으로 판단합니다. 콘티 자문관의 공식 입장을 듣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미리 준비한 원고가 있었습니다. 시장실에서 작성해준 사과문이었죠. 관료적인 문장들이 나열된 진심 없는 형식적 사과문. 저는 그 원고를 한번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접어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원고대로 읽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기자들의 펜이 멈추고 카메라 셔터도 잠시 멈췄습니다. 저는 이탈리아 외교부 아시아국에서 15년을 일했습니다. 도쿄에서 5년, 베이징에서 4년. 아시아를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을 몰랐습니다. 15년 동안 아시아에서 일하면서 한국에 대해 아는 건 서울 출장에서 먹은 비빔밥 한 그릇이 전부였습니다. 한 끼의 경험으로 한 나라의 음식 문화를 판단했습니다.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작은 나라라고 치부했습니다. 그게 제 15년의 전문성이었습니다. 기자들의 펜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급식팀이 도착했을 때 저는 냄비 몇 개와 선수 열댓 명을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컨테이너 12동, 전기차 84대, 급식 인력 180명, 하루 12,000식을 제공하는 완벽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는 그 규모에 놀라는 대신 제 편견을 지키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기 위해 멈췄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물잔을 집었는데 손이 떨려서 물이 출렁거렸습니다. 전기를 차단했습니다. 한국 급식이 멈출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VEL이라는 기술로 84대의 전기차에서 전력을 끌어와 독자적으로 운영했습니다. 발열 전투식량이라는 기술로 전기 없이도 뜨거운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 기술들의 존재조차 몰랐습니다. 수도를 차단했습니다. 물 없이는 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28개국 3,847명의 선수가 저에게 반기를 든 겁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아무도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시아 전문가라고 자부했지만 한국을 가장 몰랐습니다. 15년의 경력이 15년의 편견이었습니다. 한국올림픽위원회와 한국급식팀, 그리고 한국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머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려 테이블 위에 떨어졌습니다. 회의실이 잠시 정적에 쌓였다가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이 두 명이 되고, 두 명이 10명이 되고, 순식간에 회의실 전체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 들어온 건 박수가 아니었습니다. 맞은편에 앉아있던 박정우 팀장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담담한 표정이었지만 눈가에 미세한 촉촉함이 보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IOC는 3가지를 발표했습니다. 첫째, 한국 급식 구역에 대한 모든 제재를 즉각 철회한다. 둘째, 밀라노 올림픽 조직위원회에 공식 경고를 부여한다. 셋째, IOC 식품위원회가 한국 급식 시스템에 대한 공식 조사를 실시하고 차기 올림픽 표준 모델 적용 여부를 검토한다. 세 번째 발표가 나왔을 때 회의실이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한국 급식 시스템이 올림픽 표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막으려 했던 것이 오히려 세계 표준이 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일주일 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대사관을 방문했습니다. 공식 일정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밀라노 시청 올림픽 특별자문관 자격이 아니라 알레산드로 콘티 개인 자격으로 간 겁니다. 대사관 입구에서 접수를 하는데 직원이 제 이름을 확인하더니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CNN에서 제 얼굴이 나온 뒤로 한국에서 저는 꽤 유명한 사람이 돼 있었거든요. 좋은 의미는 아니었지만요. 대사를 만났습니다. 조용한 응접실에서 마주 앉았는데 대사가 먼저 차를 따라줬습니다. 녹색 찻잔에서 은은한 향이 올라왔습니다. 무슨 차입니까? 녹차입니다. 한국 보성이라는 지역에서 생산된 차시피예요.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쓰지도 달지도 않은 맑은 맛이었습니다. 고추장 범벅이라고 생각했던 한국에 이런 섬세한 차 문화가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대사님, 오늘 온 건 공식 업무가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대해 저지른 일에 대해 한 사람으로서 사과드리고 싶었습니다. IOC 회의에서의 사과는 공적인 자리에서 한 겁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도 드려야 할 말이 있었습니다. 대사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저를 바라봤습니다. 한국을 중국의 작은 버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음식을 고추장 범벅이라고 단정 지었습니다. 15년간 아시아에서 일하면서 한국에 대해 단 한 번도 제대로 알아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 오만이었고 제 무지였습니다. 대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콘티 자문관님, 한국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자문관님은 이제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대사관을 나오면서 저는 밀라노 거리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두오모 대성당 앞 광장에 서서 600년 된 첨탑을 올려다봤습니다. 2달 전에도 이 자리에서 이 첨탑을 봤었죠. 그때는 밀라노의 영광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진짜 영광은 자신의 것을 지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할 줄 아는 것이었습니다. 올림픽이 끝난 뒤 IOC 식품위원회의 공식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한국 급식 만족도 96.8%,
이탈리아 공식 급식 만족도 47.3%. IOC 내부 선수 설문 결과였습니다. 96.8%라는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28개국 선수들이 거의 만장일치로 한국 급식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이탈리아가 1200억 원을 들여 만든 시스템을 한국이 280억 원으로 완전히 압도해버린 거죠. 그리고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IOC 식품위원회는 한국 급식 시스템을 차기 올림픽 급식 표준 모델로 채택하는 것을 공식 권고한다. 이탈리아의 미식은 여전히 세계 최고입니다. 그건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계 최고의 기술과 세계 최고의 시스템으로 수천 명의 선수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제공하는 능력, 그건 한국이 세계 최고였습니다. 저는 지금 이탈리아 외교부로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밀라노 시청 자문관직도 사임했습니다. 대신 한국음식문화재단에서 유럽 자문역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 음식의 가치를 유럽에 알리는 일이죠. 제가 15년간 무시했던 그 가치를 이제는 제 나머지 인생을 걸고 알리려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편견은 무지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무지는 상대방을 알아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 때 자라납니다. 저는 1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한국 바로 옆에 있으면서도 한 번도 제대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도 있잖아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 대해 편견을 갖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한 번도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채로 판단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알아가는 순간 세상은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이탈리아 밀라노 올림픽에서 벌어진 한국 급식의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과 음식이 세계를 놀라게 한 이 이야기를 주변에 널리 공유해주세요. 우리가 만들어낸 저력을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날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